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이제 뭐 자녀 양육이라든가 뭐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겹도록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목을 좀 생명의 신비라는 좀 수험생 기도회하고는 맞지 않는 제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인천에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이제 몇 개 이제 시설과 이제 연계돼 있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정신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정신분석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람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섭외가 되기도 했나 봅니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생명과 이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엉덩이를 보여주고 있는 저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이제 생물일 거고,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지지하고 있는 바위는 물질일 것입니다. 이 생명과 물질이라는 게 어떻게 나뉠 수 있느냐,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색다른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이거는 그냥 뭐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생명의 특징입니다. 물질 대사를 한다, 자극과 반응이 있다, 항상성 유지, 생식과 유전, 발생과 생장, 적응과 진화, 뭐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요,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신기하게도 우리는 난자와 정자, 이 반쪽짜리 세포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를 이루는데요. 그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한 우리가 어떤 세포는 심장이 되고, 어떤 세포는 뇌로 가고, 어떤 세포는 눈이 되고,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세포로 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전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부터 갈라져 나와서 어떤 유전 정보가 니는 가서 코가 되라, 니는 가서 눈이 되라, 이런 거를 밝혀내고 있지를 못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단세포, 하나의 세포로 출발했을 때 이미 우리는 신체적으로 어떤 지향하는 바가 생깁니다. 어느 쪽은 코가 될 것이고, 어느 쪽은 눈이 될 것이고, 어느 쪽은 키가 될 것이고, 뭐 뼈 크기가 이제 키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확률이라는 것도 생겨납니다. 지향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없으면은 그냥 엔트로피, 난수처럼 그냥 랜도마이징 된 난수표처럼 되죠.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이거는 어떤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시죠. 이렇게 그냥 도트들이, 점들이 그냥 산계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알바트로스가 서 있는 바위를 보셨는데, 바위의 크기가 어떤 경향성이나 추세를 갖지 못합니다. 그냥 뭐 깨져 있는 대로 아마 그 바위들의 크기를 모아다가 점으로 찍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생명은 신기하게도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의자들이나 자동차들은 고장이 나면 점점 더 고장 납니다. 놔두면 놔둘수록 고장이 납니다. 하지만 생물들은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어느 일정 범위 내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물질과 물리적 현상과 생명 현상을 놓고 봤을 때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이 방향성과 경향성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신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질계와 생명계가 다른 그 중요한 차이가, 물질계는 그냥 흩어지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흩어져요. 그냥 모아놓으면 의미가 없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그러면은 생명, 동물을 포함한 생명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경향성을 띠게 되고 목적성을 띠게 되고 방향성을 띠게 되냐? 그게 DNA라는 유전 정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가지 종류의 유전 정보가 뭐 이렇게도 조합이 되고 저렇게도 조합이 되면서 뭔가 너는 팔이 되라, 너는 귀가 되라, 너는 눈이 되라, 이런 유전 정보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옆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방향성이 없는 물질계에서 방향성이 있는 생물이 출현한다는 것이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유전자가 먼저 존재하고 그 유전자에 따라서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에 의해서 이 물질계가 이렇게 거듭거듭 되어가는 것이 도리어 상식적이고, 물질계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추세와 경향을 가진 생명계가 출현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정신세계에서도 경향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를 그냥 어렵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이것도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건데요. 다음 페이지 주시죠. 이 방앗간이죠. 지금은 없죠. 저 방앗간 기계를 갖다가 요걸 예로 든 거는 17세기에 이제 유명한 이제 그 독일의 물리학자가 이제 17세기 때, 그때는 진짜 이런 아주 기계식 방앗간이 독일에 존재를 했겠죠. 그 방앗간의 기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100% 이해하고 100%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기계 속에서 어떤 의식이 출현한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즘에 TV에서 뭐 이렇게 뭐 뇌과학 해서 막 이렇게 복잡한 막 이렇게 휘황찬란한 색깔들이 나오면은 무언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뭐 이렇게 나무를 봤을 때 번쩍이는 뇌의 부위와 사람을 봤을 때 번쩍이는 뇌 부위가 다르더라, 뭐 어떻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다 조합돼서 무언가 뇌의 생리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설명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은 아직도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환원주의적 입장에 있는 물리학자들은 그건 아직 과학이 진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이 진보되면은 이제 의식도 다 설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참 어려운 것이,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이 마음이라는 거죠. 동물은 내가 참 잘생겼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동물은 이런 게 없습니다. 1인칭적인 관점이 없고 나를 3자적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의식이라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 주시죠. 다음 페이지 주시죠. 다음 페이지 주시죠. 의식의 특징은 지향성입니다. 이것이 이제 물리적 현상과 구별되는 정신적 현상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적 현상, 이 말만 어렵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 철학에서, 현상학이라는 철학에서 이제 나온 용어다 보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내용이 있고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냥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설명이 잘 안 됐는데 1인칭 관점, 나를 느끼는 것, 이거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동물들은 없습니다. 나무하고 우리가 공감을 못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슬픈데 나무가 아이고 너 참 슬프겠다 이렇게 반응을 못 해주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애완견들은 내가 힘들 적에 나를 슬픈 눈길로 쳐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유류까지는 그 변연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제7감각이죠. 6감각인가? 아무튼 공식화되진 않았지만은 이심전심이라는 말처럼
애완동물까지는 내 마음을 동물이 알고 동물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의식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8%가 유전적으로 일치한다는 침팬지조차 의식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갑자기 이제 침팬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되게 웃길 것 같은데, 설령 완전히 똑같은 유전적 배열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침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침팬지한테는 의식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가 이제 제가 교회에서 강연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혼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 순간 이 사람이라는 생명체에 의식이 들어온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의식이라는 것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도구를 이용하는 것. 인간과 동물이 다른 거는 도구를 이용한다. 동물들도 다 도구를 이용합니다. 하다못해 새들도 도구를 이용해요. 이 신에 대한 것. 그 동물들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에 절하고 이런 거 본 적 없으시죠? 근데 사람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신에 대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어떤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유전자에 쓰여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느 부분인가는 쓰여져 있을 건데 이걸 누가 썼냐? 하나님이 썼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경우는 이제 기독교 이제 조금 이제 편협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뭔가 있긴 있는데 교회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 모두에게는 신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얘기가 참 많이 딴 데로 왔는데요. 아무튼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지향성이라는 건 뭐냐? 지향성이라는 거는 이미 그 유전 정보 내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그게 우리 소원입니다. 엄마나 대통령 될래, 엄마나 과학자 될래, 이런 내 바램들이 어디서 오냐? 이게 다 태어날 때 이미 내가 무언가 이루어지고 싶은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소원이라고도 하고 바램이라고도 하고 소망이라고도 하고, 약간 부정적 의미로 욕구라고도 하고 욕심이라고도 하고, 학문적으로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이 소원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건데, 그것을 DNA라는 유전 정보에 같이 담아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어떤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생겨나고 분포가 생겨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라는 것도 어떤 이런 지향성,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규 분포, 통계, 확률, 이것이 이제 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지향성이 없으면 이런 이론이 먹혀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산계될 테니까. 그래서 이 등급표입니다. 분명히 애들들이 잘하는 놈도 있고 못하는 놈도 있고 중간인 놈도 있을 거예요. 왜냐? 모두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확률 분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도 있을 거고, 그런 확률 분포 속에서 상위 그룹에 속하는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갈 것이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과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축구선수 실력으로 쫙 줄을 세우면 또 분포가 이렇게 태어날 겁니다. 닌텐도 갖고 싶은 애들도 있을 거고, 놀이동산 가고 싶은 애들도 있을 거고. 닌텐도를 갖고 싶거나 놀이동산을 가고 싶은 이 마음도 사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좀 더 얘기가 진행되면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엔트로피, 이 물질계는 방향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점점 더 흩어져만 간다. 그거를 설명할 때 보여준 이 그래프인데요. 도트인데요. 하지만 이것도 이 엔트로피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아니에요. 보시면은 중심을 향해서 점이 많이 찍혀져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탄착군이 형성돼 있잖아요. 탄착군이 왜 형성되냐? 표적에 대해서 제일 가운데를 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기를 노려서 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빵꾸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무언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계속 찍은 겁니다. 이것이 어떤 확률 분포에서 나타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리를 좀 하자면요. 마음의 소원은 인간만이 가지는 특성이다. 아까 전에 이제 1차 의식, 2차 의식 그 페이지가 있었는데, 물론 동물들도 소원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다쳤으면 빨리 낫고 싶고요. 새끼를 많이 낳고 싶고요. 이런 것을 1차 의식이라고 합니다. 요것은 충분히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고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이제 고차원적인 뭐 신에 대한 것들, 지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환원주의적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도 유전자에서부터 출발하는 매우 생물학적인 현상이고요. 생물학적이라고 해서 성서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새겨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얻는 결론은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소원대로 좀 살게 내버려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이제 이 좀비, 이제 영화 좀비 있잖아요. 좀비에 대해서도 참 얘기하자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동물 좀비 본 적 있나요? 영화에서 동물 좀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좀비들은 다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동물과 같은 존재가 사람인 것이, 그러니까 맹수 같은 존재가 1차 의식만 존재하는 게 좀비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되면 좀 더 하겠는데, 아무튼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그 전에 그 쭉 앞으로 좀 넘어가 주시죠. 그거는 좀 얘기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좀비는요, 2차적인 의식, 고차 의식이 없고 1차 의식만 있고 목표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아라고 어떤 경험이 반복되어서 쌓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습에 의해서 달라지지가 않아요. 좀비 영화를 보면은 글로 가면은 분명히 총에 맞는데 또 가서 또 맞아요. 학습이 안 돼요. 그리고 윤리가 없죠. 작동 기억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이 시대에 보면은 약물 중독자, 이 마약 중독자들은 정말 좀비 같아요. 그 마약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들이 정말 좀비 같아요. 그리고 그 마약 중독에서 몇 년을 허덕였던 체험 환자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다시는 마약에 빠지고 싶지 않다. 마약을 했던 그 3년 동안이 내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와 같은 시간인 거죠. 그런데 이 마약 중독자는 딱 부정적인 뉘앙스가 딱 오잖아요. 도박 중독자, 딱 부정적인 이미지 딱 오죠. 하지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일 중독자, 돈 중독자, 경력, 커리어 쌓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버는 거, 돈 많으면 장땡이죠.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비라고 생각도 안 하고 환자라고 생각도 안 하죠. 본인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본인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 건 사실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일 중독자, 돈 중독자, 경력 중독자에 의해서 이 피해를 받는 많은 가족들,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가정이 피폐해지는 거는 많이들 아실 텐데, 사실 커리어 중독자들에 의해서도 아이들이 많이 상처받고 온전히 이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엄마들이 많이 속병 들고 화병 들고 그러는 경우를 제가 매우 많이 봅니다. 쭉 넘겨서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마음의 소원을 추구하는 게 좋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이렇게 놔두면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든 비슷한 거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는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아유, 저 진짜 저러다 우리의 망하지,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실제 그렇지 않은 예들에 대해서 일단 교회니까 성서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 자체는 상당히 버르장머리 없는 꿈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 한 장면으로 나타나는 요셉은 무언가 지도자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얼토당토하지 않게 지도자의 어떤 길로 간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친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요. 또 그 노예의 자신의 주인인 그 시위대장이면 상당히 비서 경호실장한테 이집트의 경호실장 마누라를 강간하려는 현장범으로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사실은 재생 방법이 없는, 복구 방법이 없는 나라까지 떨어지고 사실은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인생의 나라까지 떨어진 사람인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사람이 결국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70몇 명이 그렇게 이제 400만 명이나 되는, 단시간 내에 400만 명이나 되는 큰 일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집트와 같은 인큐베이터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인큐베이터에 넣어갖고 인구수를 빵 튀겨갖고 다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 페이지 주시죠. 오프라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제가 이렇게 오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잠깐 이렇게 내가 실수했나 하고 여러분들을 쳐다본 이유가 오프라라는 이름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은 아시죠?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지금은 이제 거부죠, 거부. 흑인 최초의 억만장자. 많은 줄줄줄줄 경력들이 많은데 제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미네소타인가 그런 허름한 농촌 마을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이제 시골이 싫으니까 돈 벌겠다고 도시로 나가고, 외할머니가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글을 잘 몰라요. 그래서 룻기에 나오미가 아들이 2명 있는데 며느리를 얻잖아요. 몇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르비라는 며느리 하나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습니다. 오르비가 영어로 하면 저렇게 오퍼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런 철자인데 이 할머니가 알파벳을 잘 모르니까 동사무소에 신고할 적에 거꾸로 신고를 한 겁니다. 이 이름에서조차도 얼마나 이 사람의 출생이 참 미미하고 비극적인지를 알 수 있죠.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어머니한테 버림받고 또 성폭행 여러 번 당하고 결국 14살에 미혼모 되고 아기 2주 만에 죽고 비행 행동하다가 어떻게 해서 시카고의 일개 지방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또 이제 감정 표현이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다 보니까 뉴스 앵커로서 막 뉴스 진행하다가 막 울컥해서 울고 이러니까 이제 대기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 나라까지 떨어졌지만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 아는 그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이건 제 친구입니다. 제 어렸을 때 교회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고요.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이 녀석이 자전거를 그렇게 훔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어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문계 진학이 안 되니까 정말 형편없는 공고로 진학을 했는데 얘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정신 차렸지만 뭐 워낙 밑바탕이 없으니까 전문대를 간신히 갔고, 그런데 또 전문대 진학하고 또 정신없이 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얘가 이제 또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서울의 유수한 공대에 갔습니다. 스카이는 아니지만 유수한 공대로 편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더니 코롱의 스카웃이 되고 결국은 삼성까지 가고, 이제 본인의 의사로 지금은 다국적 기업에서 지금 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얘를 보면 공고를 가는, 오토바이나 훔치고 자전거나 훔치는 그러는 삶을 살다가 공고까지 가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얘처럼 사는 애는 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속에서도 무언가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간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라면 이 부분은 제가 첨언을 하진 못하겠지만,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 아이의 유전자를 풍성하게 발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한심해 보이지만 그래도 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적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행복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성공은 할 수 있지만 성공하는 과정 중에서 도리어 행복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소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30분 정도 시간 지나는데요.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예, 유전자에서부터 출발한 나의 바람이라는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근데 이제 그러면 좀 놔두십시오 제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놔두시지 못할 거예요. 놔두면 엉망이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놔두지 못할 겁니다. 그 마음도 맞아요.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림 나올 때까지 주세요. 그 전 페이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의 소원이라는 게 잘 성숙화돼야 되거든요. 머추레이션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 자리에 멈춰진다거나 그냥 부진한 거죠. 아니면은 왜곡,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부진은요, 커야 되는데 더 이상 못 큰 거예요. 그냥 아이들의 성격을 그대로 나이 들어서까지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 5살짜리 아이들은 다 이래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15살짜리가 이러면은 정말 속 터지는 거거든요. 자기중심적이고 인내심 부족하고 쉽게 불안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흥미 위주로 하고. 예,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어린 마음이 어떻게 하면은 성숙한 마음으로 발전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겠지만은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옵티멀 프루스트레이션이라는 유명한 말들을 여러분한테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나는 막 하나라도 더 먹고 싶고 사람의 마음은 저 녀석을 죽여서라도 내가 빵 하나라도 더 먹고 싶고 누가 예쁜 반지를 끼고 있으면은 저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그 반지를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법이 막고 있기 때문이죠. 법이라는 건 성장되게 되는 부분이 자아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꿈이 바뀌어요. 꿈이 바뀐다는 얘기는요, 내가 처음에는 A라는 걸 가지고 싶었지만은 이거 도저히 A는 안 되겠구나. 꿈이 대통령에서 결국 대통령으로 끝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게 결국은 안 되는구나. 꿈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관여하지 않아도 애들이 알아서 포기하면서 대체 가능한, 획득 가능한 걸로 점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그래서 이제 자아의 성장에는 적절한 좌절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너무 센 좌절은 다음 페이지 주시죠. 너무 센 좌절은
기죽은 아이로 만듭니다. 너무 센 좌절, 예를 들면은 지나친 뭐 부모님의 간섭이라든가 아니면은 질병, 아이가 뭐 암이 걸린다거나 부모님이 뭐 갑자기 뇌출혈을 당했다거나 그러면 뭐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 정말 이렇게 이제 그 기죽은 아이가 되고요. 기죽은 아이는 이게 참 사실 이제 진료실 안에서는 기죽은 아이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망쳐진 아이들은 안 오거든요. 얘네들은 마음에 힘든 게 있으면 옆에 아이들을 그냥 때려버리면 되니까 저한테 올 일이 없습니다. 이 기죽은 아이들이 저한테 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더 연민이 가는데요. 지나친 간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3살, 4살짜리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아프지 않는 이상? 3살, 4살짜리 애들은 우리가 보기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계속 막 뛰어다니고 놀고 막 그래요. 그게 애들은 원래부터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른들에 의해서 이제 재단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일정 부분은 어쩔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또 에너지 레벨이 안 떨어지면 ADHD라고 약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안 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지나친 간섭은 애를 메가리를 얻게 만들어요. 근데 이 메가리를 얻게 만든 거를 환자들은 나한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저는 꿈이 없어요 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되고 싶은 게 없어요. 저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대학교까지는요,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상담한 환자들 중에서도 뭐 이른바 서울대, 연세대 이렇게 훌륭한 대학들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사람의 커리어 하이를 찍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대 법대를 가면 뭐합니까? 그 이후에 40대, 50대까지의 삶이 실업자로 그냥 끝나는데요. 그냥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잡은 그 순간 걔는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이제 얘한테는 더 이상의 에너지도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은 부모님도 안 괴롭힙니다. 이제 갔으니까. 그러면서 얘는 점점 방향성이 없어져요. 무생물화되는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생명계에서 마치 물질계로 넘어간 아이처럼 방향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키우시지 않으려면 아무튼지 간에 적절한 좌절을 시키셔야 돼요. 이 적절하다는 말이, 옵티말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의적이고 이기적인 단어입니다. 망쳐진 아이들은 말 그대로 적절한 개입이 없기 때문에 그 끝까지 그냥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 다음 페이지 주시죠. 지금까지는요, 그래도 큰 사회적인 말썽은 안 피우는 수준이에요. 자라야 될 게 못 자란 애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상하게 자란 애들이 있어요. 이 소나무 보이시죠? 저는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징그럽고 뭔가 이 공포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보기 좋다고 이렇게 소나무를 저렇게 칭칭 감아 놓습니다. 근데요, 이게 소나무한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상대로도 벌어집니다. 그게 인위적인 것은 아닐지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의도한 바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진료 본 환자 얘기를 좀 드리면요, 준비된 얘기 아닙니다. 이건 방금 제가 깜짝 놀란 얘기입니다. 엄마가 학교 끝나면 나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그랬겠죠. 근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주시죠. 그래서 이제 왜곡이 가해지면 우리가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반사회적 성격, 뭐 의존적 반사회적 성격이 형성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남 탓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남 탓을 해? 그것도 이제 그 성장 과정 속에서 희한한 것들이 개입이 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애적 성격. 이 자기애적 성격은 일견 듣기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인생이 피곤한 사람이에요.
내가 기쁜 거는 그냥 내가 기쁘면 기쁜 거고, 내가 행복한 거는 내가 행복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내가 뭘 해요. 저 사람이 와 잘한다 이러면 그제서야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내 마음속에 거울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나를 평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바깥에서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성취도가 높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일도 불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당히 아래 직원들을 착취적으로 대합니다. 자기도 사실 그렇게 행복하진 않은 거죠. 의존적 성격, 뭐 이렇게 이제 아무튼 이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아이들이 뭐 6살, 7살, 뭐 초등학교 저학년 이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뭐 어쩌냐, 뭐 이미 다 끝난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지나가는 말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일관성, 민감성, 반응성. 일관성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되는 거는 처음부터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러면 아이가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자아의 발달이라고 했는데, 자아가 발달이 안 돼요. 자아는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발달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저렇게 나오겠지? 그럼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이런 인과관계 속에서 자아가 발달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하고, 또 똑같이 하면 다르게 하고, 이러면 아이는요, 인과관계로 자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장면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거를 세상을 인과관계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순간순간 느낌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응성이라는 것도, 이제 아이가 부르면 대답해 주는 거, 환하게 웃어주는 거, 이게 반응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반응성이라는 건요, 아이가 1만큼 잘못하면 1만큼 혼내고요, 10만큼 잘못하면 10만큼 혼내는 거. 아이가 1만큼 잘하면 1만큼 칭찬하고요, 10만큼 잘하면 10만큼 칭찬하는 거. 1만큼 잘못했는데도 10만큼 혼내고, 10만큼 잘못했는데도 또 10만큼 혼내고, 이러면은 아이는 그 마음속에서 위계가 없어집니다. 세밀함이 떨어집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화를 내는 것도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화를 안 내거나 참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세게 내거나 확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면 아이 입장에서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1단계로 좀 뭐 이렇게 좀 해준다든지, 자 그만하자, 뭐 이렇게 단계를 좀 정해서, 이제 요 단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아빠는 저 단계 다음은 이제 내가 두드려 맞는다, 이렇게 단계를 아이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는 거는요, 결국은 부모가 아이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익스플로잇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좀 한국말로는 그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이용하는 것과 악용하는 것, 뭐 남용, 이용, 악용, 뭐 그 사이일 것 같은데요. 아이를 통해서 내 기쁨을 얻으려는 거죠. 아이한테 내가, 우리 아이가 뭐 하면 재밌어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100점 맞으면 내가 기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한테 과도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뭐 대리만족이나 뭐 아바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근저에는 결국은 나의 행복을 아이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한편 좀 안타까운 거는요, 그 엄마가 오죽하면 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도대체 그 남편은 무엇을 하길래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남편은 또 나가서 돈 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사회 구조와 맞물려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자. 전 페이지 주실래요? 전 페이지 주실래요? 좀 앞으로, 더. 요 정서적 공감, 정서적 공명. 이게 아까 전에 포유류한테는 변연계라는 게 있어서 이심, 전심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의 반응 수준에 따라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1은 1만큼, 2는 2만큼, 3은 3만큼 그렇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것들 필요하고요. 아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아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면 아이가 자기 감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는 막 웃고 있는데 엄마는 인상 쓰고 있고 그러면 아이는요, 이게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랄까? 울을 상황인가? 아니, 저 웃기려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인하대 학생인데 자기의 감정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제가 얘기 들어봐서는 충분히 기뻐할 상황인데 기뻐하면 안 되죠. 이거 내가 지금 선생님한테 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참 안타까운 얘기들을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내가 또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고 그 아이의 마음을 내가 그냥 느끼는 것, 그 느낀 거를 그대로 아이한테 전달해 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쭉 앞으로 넘어가서요, 그 앞 페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가 못 해주니까 치료자가 해주자 해서 등장한 개념이 감정의 재경험. 같이 느껴주자. 감정의 재경험. 부모의 재교육화. 리페어런팅. 이게 이제 치료적 기법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요즘은 20대 중반까지도 소아청소년 정신과라고 하잖아요. 부모님한테서 독립을 못한 채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이 많이 크셨다 하더라도 이런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다면 한번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아이의 마음을,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의 성적이나 아이의 상장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는 그 엄마는 오죽하면 그 아이를 통해서 그러려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얘기가 이제 곳간 난 곳에 인심 난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했던 얘기는 아니고 제 은사님이신 노경선 교수님이라고 이제 강북삼성병원 주임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선생님이신데,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애가 행복하다, 그런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마음이 여유가 없는데 내 마음 꾹 참고 어떻게 애한테 잘해줄 수가 있을까? 일단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부모님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6.25 전쟁도 있었고, 이런 트라우마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난, 그리고 군대 문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근대 문화,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퍽퍽한 삶, 최저임금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아빠가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팍팍한 삶, 이런 것들이 다 충분한 양육이 제공되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서해안 꽃게가 자기 새끼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옆으로 걸어? 좀 앞으로 걸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꽃게 엄마는 자기도 옆으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실은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의 그 투자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한 게. 근데 힘들죠, 그게. 예, 다음 페이지. 예. 아이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우리 얘기가 됐는데요. 우리 얘기가 되니까 갑자기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생기면서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뭐 애들 얘기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어른 얘기입니다. 성장해야 될 게 성장하지 못한 것, 혹은 이상하게 성장한 것. 그게 이제 어린 시절의 얘기라면은 디네이처, 이 변성, 이 디네이처라는 것은요, 이 유전자가 아까 전에 유전 모양이 있었는데 그 유전자가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깨져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나이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많은 임상 경험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목적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상해져요. 뭐 예를 들어서 신실했던 뭐 큰 교회 목사님이 뭐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성실했던 가장들이 40, 50대가 되면 바람을 핀다거나, 이런 것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유전자적 소명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제 변질되고 변성되는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7가지 탐심, 탐욕, 나태, 음란, 교만, 뭐 그냥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라도 뭐 쓸데없이 자기 재산이 뭐 1조가 더 늘든 2조가 더 늘든 뭐 하루에 밥 3끼 먹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이제 탐욕을 부리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전자적 소명을 이미 벗어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그리고 이제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아이들은요 빨리 나아요. 그죠? 살결이 뭐 찢어지면 금세 나아요. 근데 나이 든 노인네들은 어디 찢어지면은 낫지가 않아요. 그냥 궤양이 돼서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심해집니다. 그러면 이 세포라는 게 내가 지금 어린애 세포인지 노인네 세포인지를 그 세포가 어떻게 알죠? 이것도 참 신비로운 겁니다. 추측하기는 뭐 제가 추측한 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세포 분열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횟수가 그 한 번 이렇게 거듭될수록 그 다음 세포의 유전자에 새겨진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세포 내에는 시간 개념이 없지만 그 횟수 개념은 있는 거죠. 그래서 5만 번째 세포 분열했네. 그럼 나는 더 이상 세포 분열은 못 하겠다. 이제 난 죽어야 되겠다. 이런 거조차 세포의 그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죽는 거죠. 이것도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제가 떠올렸던 것들은 이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잡하게 변성되지 않고 유전자적 그 수명이 다해서 죽지 않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접붙임이 되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접붙임, 이거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접붙임이라는 정의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건데요. 맨 마지막 줄에 다른 방법으로 번식할 수 없는 품종, 예를 들어 잡종, 이 교배한 것들은 스스로의 생명력이 없잖아요. 이런 잡종 장미 같은 경우는 잡종이라고 하면은 안 좋게 들리겠지만 그 알록달록한 예쁜 장미들 있잖아요. 그런 장미들을 번식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도 이 유한한 삶을 무한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 주시죠. 예수님께 접붙이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그 앞 페이지 주시죠. 앞 페이지. 이 접붙임이 또 묘한 게 A라는 나무에 B라는 나무를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은 A라는 나무에 B가 어떻게 살 방법이 없으니까 붙긴 붙었는데, 그럼 이 B라는 나무는 A라는 유전자로 살아가는 겁니까? B라는 유전자로 살아가는 겁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붙어 있으면 두 요소가 함께 자란대요. 두 요소가 함께 자란대요. 다음 페이지 주시죠. 그래서 마치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이 진짜 아까 그 접붙임에 함께 살아간다는 그 문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